그럼 녹음 버튼 누르셨죠? 네, 자, 그러면은 네. 제가 먼저 이 책을 만나게 된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아, 네, 네. 그, 왜 코로나 때문에 네, 그 제가 좀 평소에 즐겨 가는 저희 동네 도서관이 있는데,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봄 이후로 계속 문을 닫았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늘상 가던 공간인데, 한동안 좀 잊고 아예 그쪽으로 가려고도 생각도 안 하고, 예, 음, 도서관 자체를 잊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또 분위기가 안 좋지만, 네. 10월 초쯤 그때는 좀 그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거리두기 단계가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아, 네, 좀 희망적이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도서관이 열린 걸 본 거예요. 음, 예, 그래서 간만에 도서관에 갔더니 되게 반갑잖아요. 아, 네. 예, 도서관 그 공간이. 그래서 평상시에 유심히 안 보던 것들도 좀 눈에 들어왔는데, 음, 그중에 이제 원래 그런 게 붙어 있는 건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도서관에 지난달 뭐 도서 대출 순위 베스트 10 네, 해서 뭐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책들이 붙어 있는 건 봤는데 네. 그날따라 도서 검색대 쪽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순위들을 보니까 되게 여러 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전국 도서관 대출 순위가 그러니까 뭐 3, 4분기 그러니까 네.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도서관 도서 대출 순위를 청소년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네. 예, 세대별로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걸 붙여놨더라고요. 네. 예쁘게 코팅을 해서. 음, 그래서 그걸 보는데 좀 되게 놀랐던 게 어떤 책 한 권이 청소년부터 50대까지 다 10위권 안에 들고 아, 예, 심지어 청소년이랑 20대, 30대 좀 젊은 연령층에서는 거의 1위, 2위였어요. 아, 이 책은 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지? 그래서 펼쳐보게 된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예, 네. 예, 이 책의 제목은 뭐 미리 말씀드렸지만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이에요. 저는 음, 사실 처음 들은 제목인데, 네, 제목이 되게 특이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쵸, 신청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도 제가 듣기에도 분명히 차별주의자라는 단어랑 선량하다는 말은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예, 궁금하던 차에 책을 펼쳐봤는데 되게 제 뒤통수를 때리는 어떤 글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게 이 책이 왜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제목인지, 네. 그리고 이 책을 왜 썼는지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되게 이 책의 정수 같은 그런 글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작가님이 그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가르치고 또 네. 그런 걸 연구하면서 사회에서 그런 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어떤 법적인 걸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아, 좀 저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자분이 김지혜라는 분이신데, 아, 우리나라 분이군요. 네네네, 맞아요. 네, 우리나라 분이 쓴 책인데, 근데 이분이 자기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글은. 네. 근데 거기 굉장히 저랑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더 공감이 갔고, 음, 예, 이해하기도 쉽고, 근데 되게 저를 좀 돌아보게 했던 그런 글인 것 같아요. 아, 아마 많은 사람이 그랬으니까 네, 순위에 올라갔겠죠? 전 연령대에.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책 낭독을 허락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함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이 네, 책은 창비 출판사에서 출간한 그 김지혜 선생님께서 쓰신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이고 네, 한번 질문을 제가 던져볼게요. 네, 그 혹시 네. 선택장애나 결정장애라는 말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선택장애나 결정장애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무슨 프로그램 갖거나 이럴 때 이렇게 사용해 본 적이 있고, 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면 그런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제 주변에 와요.
그래서 도움을 좀 주었거나 혹은 이후에 그런 일로 인해서 좀 곤란을 겪었거나 그런 네. 경우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그런 말을 되게 많이 사용했었어요. 아, 네, 실제로 뭘 결정해야 될 때,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네.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나의 면을 선택장애라는 말이 제가 듣기에는 좀 그 단어가 되게 귀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 제가 제 스스로도 누군가한테, 내가 선택장애가 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좀 재밌다는 듯이 웃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네. 뭔가 내 결점을 좀 유머러스하고 귀엽게 내 스스로를 좀 비하하는 느낌의 단어인데 그게 네.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뭔가 나의 어떤 좀 음, 편안한 허점 이런 것들을 음, 부드럽게 표현하는 단어 같아서 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반응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했던 단어인데 네. 이 글은 바로 그 단어부터 시작을 해요. 아, 네. 네, 이제부터 읽어드릴게요. 네. 결정장애.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우물쭈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너무 많이 고민하는 나의 부족함을 꼬집는 간명한 말 같았다. 나 스스로를 비하하는 의미를 담아 많은 대화에서 수없이 사용했다. 그리고 이 말이 어느 날 사고를 쳤다. 혐오 표현에 관한 토론회가 있던 날이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 장소를 급하게 큰 곳으로 바꿔가며 열린 토론회였다. 토론자로 함께한 나는 토론 중에 이 결정장애라는 말을 썼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 결단을 내리자는 말을 하던 와중이었다. 토론회가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가는 버스 안에서 참석자 중 한 분이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왜 결정장애라는 말을 쓰셨어요? 짧은 한마디였다. 그건 질문이 아니었다. 나의 잘못을, 더 정확하게는 혐오 표현을 하지 말자던 사람이 결정장애라는 말을 사용하는 모순을 지적한 것이었다. 많은 장애인들이 참석해서 듣고 있던 자리에서 나는 내가 장애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의식조차 못하고 있었다. 나는 얼른 그에게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이미 토론회는 끝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사과를 할 기회는 사라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동시에 나의 마음 한쪽에서는 희한한 생각이 자라고 있었다. 그 말이 왜? 뭐가 문제인 거지? 문제가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고 사소하게 생각하려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결정장애라는 말이 왜 문제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하는 활동가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다. 그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습관적으로 장애라는 말을 비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무언가에 장애를 붙이는 건 부족함, 열등함을 의미하고 그런 관념 속에서 장애인은 늘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로 여겨진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멍해진 기분으로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사실 많이 놀랐다. 내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대학에 입학해 처음 들어간 동아리가 수어 동아리였다. 사회복지학과 법학을 전공하며
인권을 공부했고 장애인의 권리와 법에 관한 수업을 들었다. 게다가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내가 차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동시에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내가 당하는 차별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경험들이 떠올랐다. 예를 들면 예전 직장 사무실에 있던 명패 같은 것 말이다. 당시 나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의 사무실 문에는 보라색 종이를 코팅한 명패가 붙어 있었다. 정규직 직원 사무실 문에 붙어 있던 명패는 나무색 판에 흰색 글씨였다. 2년 반쯤 지나 정규직이었던 한 동료에게 이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는 명패가 다르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 사소한 차이가, 여기 사소한에는 따옴표가 쳐져 있어요. 이 사소한 차이가 나에게는 출근부터 퇴근까지 문을 열고 들락거리는 매 순간 나의 신분을 각인시켜주는 주홍 글씨 같았다. 생각해보면 차별은 거의 언제나 그렇다.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있는데 차별을 한다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 차별은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차별 덕분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나서서 차별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차별은 분명 양쪽의 불균형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모두에게 부정의함에도 희한하게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만의 일처럼 이야기된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차별을 당할 때가 있다면 할 때도 있는 게 아닐까? 이제 나는 겁이 나기 시작했다. 차별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강의실에서, 회의장에서, 토론회장에서, 어디에서건 나도 모르는 내 안의 차별적인 관념이 언제 어떤 형태의 말과 행동으로 불쑥 나올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래서 연구를 하기로 했다. 우선 소수자 집단을 향한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수집했다. 각종 혐오 표현들을 통해 사람들이 소수자 집단에 대해 어떤 식의 차별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초반에는 인터넷에 떠도는 욕설에 가까운 말들에 집중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모욕적인 말의 범위가 생각보다 상당히 넓고 표현의 방식도 매우 은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때로 말하는 사람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말이다. 현장의 활동가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수집하던 중 두 가지 표현이 눈에 들어왔다. 첫 번째는 한국인 다 됐네요. 두 번째는 희망을 가지세요. 이 두 가지 말인데 전자는 이주민을 향한, 후자는 장애인을 향한 모욕적인 표현의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었다. 당혹스러웠다. 이 두 가지 표현은 얼핏 칭찬이나 격려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칭찬과 격려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말을 한 당사자에게 이런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는 모욕적일 수도 있다고 알려준다면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한다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걸까? 모욕을 한 사람은 없고 모욕을 당한 사람만 있으니 모욕을 당한 쪽에서 감내하거나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걸까? 단순히 몇몇 말들을 하지 않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왜 이런 말이 모욕이 되는지 이해하지 않으면 표현만 다른 비슷한 말을 하거나 말이 아니라도 시선과 행동으로 드러날 것이다. 다행히도 이런 말이 왜 모욕이 되는지 알아내는 방법은 어렵지 않았다.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이주민들은 한국인이 다 되었다는 말에 자신이 아무리 한국에서 오래 살아도 우리는 당신을 온전히 한국인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모욕적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굳이 한국인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닌데 왜 한국인이 된다는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 제기였다. 한국인이 아니라고 하거나 한국인 중심으로 생각하거나 어느 쪽이든 기분 좋은 말은 아니다. 장애인에게 하는 희망을 가지라는 말 역시 전제 때문에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희망을 가지라는 건 현재의 삶에 희망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장애인의 삶에는 당연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의 삶에 가치를 매기는 것이 모욕적이라고 했다. 설령 장애인이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애인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는 건 이상하다. 장애인이 희망을 가져야 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변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를 둘러싼 말과 생각들을 하나하나 훑는 작업은 마치 세상을 다시 배우는 느낌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착각이고 신화일 뿐이었다. 누군가를 정말 평등하게 대우하고 존중한다는 건 나의 무의식까지 훑어보는 작업을 거친 후에야 조금이나마 가능해질 것 같았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나를 발견하는 일 말이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착각과 신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도 자신이 차별을 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본다. 어떤 사람들은 성소수자를 향해 사랑하니까 반대한다고 외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그것을 사랑의 표현이자 정의라고 믿는다. 당신이 하는 행동이 동료 시민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격적 모욕이며 폭력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듣지 못한다. 이 끝도 없는 평행선을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라며 손 놓고 가만히 있는 상태이다. 시간이 흐르는 것만으로는 이 간극이 저절로 좁혀지지 않는다. 소수자를 침묵시키는 방식으로는 이 상황이 종료될 수 없다. 정의에 반하는 결론이며 당사자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수자가 목소리를 낸다 한들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교착 상태는 마냥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합의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런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고민에서 출발했다. 희망적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별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이다. 다만 차별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량한 시민일 뿐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 선량한 차별주의자들을 곳곳에서 만난다. 나는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 기묘한 현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그러고서 이 다음에는 이제 이 책의 사실은 이게 프롤로그예요. 아, 네. 그래서 이 책의 1부, 2부, 3부에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음, 예, 요 마지막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요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아, 네. 차별에 관한 책을 한 권 마치는 이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차별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둘러싼 세상을 자각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며 평등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 나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헛된 믿음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도 계속될 이 긴 여정을 열어준 3년 전 토론회에서 만났던 그분의 질문에 감사드리며 독자들에게도 이 책이 그런 질문으로 남기를 바란다. 네, 여기까지. 아, 좋아요. 아, 근데 저는 지금 아, 좋아요. 목 좋았어요, 진짜? 아, 네. 제가,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네, 보통 이제 다문화라는 단어를 제가 안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구별하는 거거든요. 우리랑 너랑 달라. 음, 그래서 원래 그 단어 자체를 좋아하지 않고, 음, 내 주변에 그냥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을 때 나는 어떨까? 그러니까 주변에 되게 많이 보는데 일상에서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내 삶에 들어올 때도 나는 똑같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 네, 뭐 그런 생각을 지금 들으면서 근데 참 글이 좋아요. 그쵸. 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 하신 왜 선택장애라는 말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돼라고 했던 그 반문을 네,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글을 다 읽고 그 장애라는 말이 그 선택장애라는 단어 속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니까 음, 아, 내가 좀 이 단어의 사용을 만약에 정말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걸 듣게 된다면 네, 그분한테는 분명히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고 네, 그렇다면 그 단어의 사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출발점 자체가 음, 좀 생각해 봐야 하는 단어가 아닌가. 음, 그래서 뭐 사실은 이런 시각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치면 뭐 사실 어떤 말이든 하기 어려워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한번 우리가 쓰는 말이나 생각을 어, 돌이켜보는 것, 돌아보는 것,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로도 되게 좋은 글인 것 같고, 그래서, 네, 저는 그거를 쭉 들으면서 네, 왜 희망을 가져요? 힘내요? 이 네, 단어를 얘기하셨을 때, 음, 이렇게 딱 머리에 현타 같은 게 온 거예요. 진짜, 그쵸, 네, 네.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드라마, 작년이지, 재작년이지? 뭐,
그 TV 드라마에서 이제 뭐 동백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이제 드라마에서 네, 그 뭐였죠? 동백. 네, 네. 거기에서 그 음, 인스타그램이나 어디에 사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캐릭터 여자애가 음, 한 말이 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뭐 너 좋아요 대신에 힘내요가 더 많이 음, 올라올 때 음, 자기는 싫고 또 음, 사람들은 좋아요보다는 너 힘내 힘내라는 말을 실제적으로 더 하기를 즐겨 한다. 근데 음, 사실 그때 제가 그 드라마를 사실은 좋아해서 몇 번을 봤는데 음, 볼 때마다 사실은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쉽게 너 힘내 힘내 하는 말이 음, 진짜 진심인 사람도 있지만 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이중적인 음, 예, 그런 느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음, 주변에서도. 음, 그래서 진짜 기쁜 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게 더 어렵다는 거를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데 음, 그 힘내요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의 반증 같은 거?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음, 지금 이제 읽어주시는 거 들으면서도 그 생각이 났어요. 음. 네, 아, 그런 말은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진짜 그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인 다 되었다는 말이 어떤 전제를 갖고 있는지.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읽을 때,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비정규직으로서 근무할 때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매번 문을 들락날락 거릴 때마다 느꼈던 그런 어떤 차별을 다른 네, 사람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반대의 상황에 처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시각을 음, 뒤통수를 치면서 좀 약간 뒤집고 더 넓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그런 묘한 내가 좀 닫혀 있고 갇혀 있고 모르던 것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게 하는 그런 면에서 좀 쾌감을 주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음, 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뭔가 만약에 우리가 잠자리에 누군가한테 책을 읽어주는 컨셉으로 방송을 하는 거라면 네, 사실은 이런 어떤 사회를 바라보고 좀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글들이 좀 안 어울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아, 네, 근데 지금 되게 경청해 주시는 게 느껴졌고 음, 그리고 또 뭔가 아주 그렇게 무겁지 않게 이 글을 들으시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같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 되게 네, 기분이 너무 되게 뿌듯하네요.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27일 10시 20분쯤 통화 시작했죠. 음, 11월 27일 10시 20분부터 50분까지 30분 동안 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네,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눈이 안 좋아져서 책 읽는 게 불편하신 선생님들, 헤어진 남친 목소리가 자꾸 떠올라서 잠이 안 오는 여성분들, 사는 게 막막하고 또 먹먹해서 나보다 더 고독하게 존버하고 있는 못난 형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 우리 동생들, 시험이 코앞인데 잠은 쏟아지고 교과서 ASMR 같은 건 없나 싶은 수험생들, 엄마 아빠가 잠자리에 책 같은 건 읽어주지 않아서 그게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다 싶은 우리 친구들. 화면에 이메일 주소가 나가고 있죠. 듣고 싶은 책이나 글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연락처와 함께 사연 남겨주세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작하는 신의 목소리 시즌2 전화로 읽어주는 남자 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신씨라서 신의 목소리 감사합니다.